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전북은 귀농 1번지라고 해서요.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귀농에 실패해서 다시 짐을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지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 지용국 회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안에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0년도 말에 왔으니까 올해 7년 차가 됩니다. 네. 귀농하고 나서 살이 좀 많이 빠지셨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는 100kg를 넘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98kg까지 갔거든요. 네. 귀농에서 첫 해 지나니까 85kg, 4kg까지 됐는데 네. 지금 84kg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이 빠진 요인이 시골 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그러던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의 노동 그거는 저는 뭐 평생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운동성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시골 내려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고 네. 그 의식적이지 않아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몸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병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서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네. 서울 유수대학에서 대학 강단에 무역학도 전공하셔서 네, 강의를 하시다가 귀농을 선택한 계기는요? 제가 귀농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환경이 그렇게 저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희 어머님이 한 19년 동안을 병치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5남매 중에 장남이고 6남매 중에 맞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어머님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서울로 모시려고 했는데 고향을 도저히 떠나지 못하신다 해서 그러면 제가 내려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가시는 길을 제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려고 작정하니까 가만히 어머님만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농업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내려오게 됐죠. 네. 효자시네요. 네. 힐링의 고장 부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지금 생계 수단으로는 염소 키우시더라고요. 네, 염소 한 아니라 300마리 정도? 네, 흑염소. 흑염소. 흑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25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 출하분까지 모두 통산하면 예. 한 700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농장에 수용하고 있는 게 300두 정도인데 올해 3월 중순부터 이제 또 자축을 분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250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450두 정도 그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하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분만할 자축을 대비해서 계속 성축들은 출하하는 단계, 출하해서 이제 축사를 될 수 있으면 비워놓는 그런 수준이어서 300두 정도 됩니다. 대개 이제 연령층이 어느 정도 연령층이고 어떤 분들이 부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든가요? 귀농을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 추이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2013년, 2014년까지만 해도 네. 거의 5, 60대였습니다. 70대도 많고요. 네. 70대는 아예 이제 70대는 노년을 보내겠다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귀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들어서는 40대, 50대가 늘어나고요. 네. 지금은 30대도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청년들도 많이 오세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왜 청년의 귀농 인구가 늘어날까라고 생각하면 청년 실업도 뭐 그렇습니다. 요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청년 실업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생각했던 우리가 이민을 가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현지 답사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귀농도 쉽지 않다는 것이 10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집을 산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또 괴리감이 크다는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 병환 때문에 내려오겠다고 하는 단초가 주어졌지만 실제로 내려오기 전에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내려가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귀농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잘 못하는 일, 해서 즐거운 일, 해서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을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제가 분석할 때 저는 농사는 전혀 못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했지만 농사는 전혀 못 짓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책상에 앉아서 3일 밤을 새울 수는 있지만 삽질은 10분도 못합니다. 네. 그러면 농사를 못 지면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축산을 생각하다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생각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어머님 이제 출산하시면 집에 키우던 염소 한 마리씩 그런 드시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가 사료 먹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냥 풀만. 산에 그렇죠. 산에 예, 매놓고 예, 방목이죠. 뭐. 예, 학교 갔다 와서 그러다가 집에 놓으면 저녁밥 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흑염소를 생각을 했는데 흑염소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수원에 있었죠. 지금은 우리 혁신도시에 네, 전주에 네, 있지만 네. 그다음에 축산과학원, 남원 가축 유전자 시험장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분석을 했고 이게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장단점은 뭐가 있느냐, 농사에 전혀 경험도 없고 축산에 경험도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개통 출하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소는 네. 길러놓으면 축협에서 경매장에서 팔 수 있죠. 아. 흑염소는 농장주가 알아서 팔아야 돼요. 판로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다 좋은데 분뇨도 적게 나오죠. 냄새도 적죠. 그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 들이 넓으니까 농산 부산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지요. 네. 여러 가지가 좋고 또 질병에 강합니다. 질병에 매우 강하고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키워놓은들 못 팔면 결국 현금화가 되지 않는 것인데 팔로가. 네, 팔로가 문제였죠. 네. 대개 이제 염소는 식용인데.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약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식용인데 그러던 중에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단점을 내가 해결 못하면 네. 귀농을 한다고 감히 할 수가 없을 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하게 되면 이 판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겠다는 각오, 요거 예. 하나 가지고 네.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첫 번째 1년 동안은 축종 선택하는 데 투자를 했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잖아요. 네. 토요일 오후에 전국으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게 확정을 하고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니까 제가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면사무소 그 민원실장께서 저희 중학교 후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염소 길러서 돈이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블루베리가 한참 뜨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블루베리 농장에 견학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흑염소 해서 성공하면 블루베리 할게. 그랬어요. 그 길만 오로지 갔죠. 예.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어느 마을로 갈 것이냐, 장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귀농귀촌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비 귀농인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안에 밭을 3,000평을 샀다고 하세요. 거기다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늘을 하시겠답니다. 예. 그러면 그 3,000평 사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렇겠죠. 네. 그 영농자금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 그거는 없대요, 별로. 생활비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밭 이렇게 사는데 다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주택 준비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3,000평에 마늘을 심는데 종잣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점을 전혀 계획을 안 하시는 거예요. 3,000평 심으려면요. 땅만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 종잣값이 적어도 1,700, 1,700만 원 들어갑니다. 1,800 이 정도. 그렇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종을 하려면 멀칭을 해, 비닐 멀칭을 해야 되잖아요. 네. 3,000평에 멀칭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3,000평에 혼자서 심을 수 없죠. 인건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했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하네요, 자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귀농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늘을 하겠다 아니면 양파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 해당 작목에 대한 가격 동향도 봐야 돼요. 농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격 동향이 다 있거든요. 네. 어떤 주기를 가지고 가격 등락을 하는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우리 농가는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네.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그럼요, 세심하게 해야죠. 그렇군요. 우리 지영국 회장님처럼 귀농하셔서 또 성공하거나 지금 성공을 위해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귀농인들의 조언을 잠깐 또 들어보고 왔거든요. 네. 이야기 듣고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전 교육과 철저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적성이 맞는지 또 적정한 품목을 선택했는지 저는 귀농 4년 차인데요. 와서 그냥 버섯을 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균을 다루는 것이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공부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생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전라북도 마이스터 대학을 노크를 해서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혼자 와서 이 다음에 신랑이 힘들게 해놨는데 와이프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내가 이쪽에 와서 나 혼자만 도시에서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서로 내 마음이 편하고 이곳에 정이 들어야 일이 안 돼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꾸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다 보면 그것도 못하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다 보면 일은 당연히 더 안 되는 거고. 혼자 와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네. 가족들은 서울에 놔두고 나 혼자만 귀농해서는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유턴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군은 그 유턴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비율적으로 보면 한 4% 정도 되는데요. 예.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홀로 귀농이 제일 많습니다. 가족 동의가 없이 오시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울에서 내가 귀농하겠다, 가족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대개 이제 사모님들은 당신 가서 하는 거 보고 갈게. 당신 가서 잘 하면 갈게.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 네. 막내 결혼시키고 갈게. 뭐 대학 들어가면 그렇지. 갈게, 대학 뭐. 보내고 갈게. 예. 예.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래서 혼자 왔다. 경험, 실험 삼아 그리고 충분히 경험을 쌓기 위해서 농촌 환경에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그대로 두고 전세를 두고 오신 분들한테 집을 팔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네. 나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심리적으로 작동합니다. 뒤에 믿을 힘이 없어야 여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 없이 왔다가 전혀 준비 없이 왔다가 현지에서 보니까 녹록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장목 선택을 하지 않고 오셨다가 여러 가지 장목을 조금씩 해요. 이게 좋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블루베리가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지에 가서 현황을 보고 내가 장목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현지에 오면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안은 오디가 대표 장목이거든요. 네. 오디 농가가 오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뽕 오디. 예. 오디 농가가 양쪽에 두 농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오디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쪽 농가에 가서 할아버지 그 오디 농사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하지마.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허리가.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다른 농가에 가면 할머니 어떠세요? 오디 농사 그러면 힘들어. 그래도 오디만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내한테 상처를 줬다고 했을 때 그 상처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죠. 네. 그 상처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반응은 내가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신빙성을 두고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투여를 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오면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된다, 자꾸 이러면 갈등 느끼게 되죠. 혼란스럽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해요. 블루베리가 좋다 하면 블루베리 조금, 아로니아가 좋다 하면 아로니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어느 장목도 경제성이 없게 됩니다. 규모화가 안 되니까.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거의 유턴할 확률이 많고요. 또 이제 성격적으로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해서 유턴하시는 분도 확실히 좀 텃세가 있습니까? 시골 가면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 것 같아서요. 사람 사는 데니까 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겠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을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거든요. 그 학생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농촌에는 농촌 문화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서야지 그분들이 내한테 다가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촌에 가서 현지의 텃세를 못 이겨서 돌아왔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의 텃세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농촌에 적응하기가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죠. 농촌에 가면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농촌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 작업복 이런 걸 보면 참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1억, 2억 소득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는 도시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이런 심리적 자기가 안고 있는 게 있으면 결국 그분들과 대화할 때 자꾸 그분들을 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든다면 가르치려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언어 습관 이런 거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요. 네. 어른들하고 제가 우리 부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40대 초반인데 그 마을로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 이사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관 앞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어요. 뭐 이사도 안 왔는데 무슨 화분일까 하고 리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입주를 환영합니다.
무슨 마을 일동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한쪽에는 보니까 이사를 환영합니다 해놓고 그 마을 노인회 일동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감동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인회장께서 바로 옆집에 사시기 때문에 예. 거길 가서 뭐 화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젊은 사람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네. 예.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농촌은. 고령화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는 고령화되면 70대 혹은 60대 후반, 지금은 8, 90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바로 노동력. 어디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노동력이 집중이 됩니다. 수학기에는 오늘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수학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 식구들끼리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옷 이따 두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을에서 어른들 어떻게 공경하고 네. 그분들과 하나 되고 또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예.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과 같이 연합하고 융합되고 이러면 큰 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또 그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은 귀농해서 좀 느긋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그렇다면서요. 아침잠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던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 귀농을 해보시면 예.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예. 5시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저녁에 9시 뉴스 못 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일찍 되더라고요. 잠자리 드는군요. 네. 저는 귀농을 해서 제가 처음에 그 전국을 농장들을 순회할 때 이미 흑염소 농장들을 한번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육을 하는지, 사육 축사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급비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돌아다니는데 경남 사천에 있는 농장을 갔습니다. 예. 그 사장님이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왜 흑염소를 하세요? 축산하면 아무래도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네. 어디 가서 1박도 못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관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도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다가 농촌에 오니까 누구로부터 제어받지 않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게을러질 수 있죠. 또 게을러지는 것으로 길이 유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축산을 하게 되면 아침 정시에 밥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계속 급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저를 관리할 수 있게 네. 된다. 그러니까 농촌 생활은 아침형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정책자금도 후원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의존하면 돼 하고 그런 의지가 타인에게 의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서요. 그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짐작 못합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는 다 압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 한 30여 종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인데 특히 귀농인 창업자금 같은 거를 내가 수혜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귀농교육 100시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귀농교육 100시간은 귀농하기 전에 도시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해서 이주를 했으면 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장목교육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을 또 수혜하면 적어도 200~3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내가 귀농인 창업자금 같은 걸 수여한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창업자금을 수여할 수 있느냐,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조건을 내가 먼저 갖춰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자금으로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영농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귀농을 할 때는 적어도 1년 혹은 2년 정도의 생활 비용은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설 투자해서 네. 바로 뭐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요.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 도시 소득의 형태와 농촌 소득의 형태가 다릅니다. 도시는 분산 정기적 소득이죠. 예. 달달이 그렇습니다. 예. 받지만 농촌의 소득 회전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수확기 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축산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소를 하면 3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버틸 수 예.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죠. 과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예. 2년 이상. 그때 생활비를 충분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자금 네. 계획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영국 회장님 말씀 듣고 반은 접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그 로망으로 갖고 있잖아요. 텃밭 갖고 와서 상추, 고추 심어가지고 따먹고 그런 전원 생활 생각하는데 현실과는 좀 많이 괴리감이 있다. 다시 한번 새겨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고향으로 귀농하셨으니까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